여긴 할렘인데 도대체 왜 한국어가 들리는 거지? 헐, 믿기 어려운데 저기 보라고요. 교복을 단정히 입은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어요. 미국 뉴욕 매튼의 낡은 벽돌 건물 사이로 늘어선 가게들과 그래피티 가득한 거리, 풍경 속에서 누가 봐도 저소득층 지역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뜻밖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선생님, 오늘의 속담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은 당당하게 맞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라는 재치 있는 응수까지. 이 학생들은 한국식 교육을 받으며 또박또박 한국어를 구사하고 두 손 모아 인사하는 모습을 통해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이질적인 광경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슨 블룸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같은 소리에 잠에서 깨고 있었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총소리까지. 할렘은 그저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마치 감옥이면서도 동시에 방패 같은 곳이었죠. 저는 이 동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보도블록의 모든 균열, 위험한 모든 모퉁이, 그리고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탈출로까지요. 이게 제 평범한 세상이었어요. 힘들고 예측 가능했지만 그래도 제 세상이었죠. 제 여동생과 함께 사는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엄마가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집안일을 챙겨야 했어요. 오늘 아침도 다른 아침과 마찬가지로 저는 제 여동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선생님들이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제 고등학교로 향했죠. 교실에서 로드리게즈 선생님은 대학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저는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어요. 대학은 마치 돈이 많은 부모를 둔 도심의 부자 아이들을 위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한 곳은 아니었죠. 대신에 저는 오늘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방과 후에 제대로 픽업되는지 확인하는 것, 남은 얼마 안 되는 식료품으로 저녁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저를 지켜보고 있던 위험한 사람들을 피하는 것 말이에요. 엘레나 하워드가 제 옆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의 끊임없는 미소가 저를 짜증나게 하고 있었어요. 같은 힘든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이 거친 거리에서 자랐는데 그녀는 여전히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녀는 한국의 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다채로운 안내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당신의 미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거의 소리내어 웃을 뻔했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다른 곳 같았어요. 한국 문화가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제 자유로운 영혼과는 정반대였죠. 그날 오후 저는 할렘의 붐비는 거리를 지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튀긴 음식 냄새가 자동차 배기가스와 섞여 있었고 음악 소리가 아파트 창문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어린 아이들 무리가 전봇대의 못으로 고정된 우유 상자를 사용해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세상이었어요. 시끄럽고 어수선했지만 익숙한 곳이었죠. 집에서는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속 몇 안 되는 재료로 저녁을 준비하면서 여동생이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배운 기술들, 강해지는 것, 항상 경계하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날 밤 여동생을 재운 후 저는 제 가방에 구겨져 있던 그 프로그램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의 작은 주방 테이블 위에 펴놓고 있었어요. 사진들은 깨끗한 교실,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 그리고 제 학교와는 전혀 다른 현대적인 건물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잠시 동안 저는 그렇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보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익숙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너무 딱딱하고 통제적으로 느껴졌어요. 가끔은 이 할렘 거리를 넘어서 무언가를 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저 같은 아이들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면서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요.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한 꿈은 그저 꿈일 뿐이었죠.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냉장고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또 하루가 될 거예요. 일어나서 여동생을 돌보고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오고 반복하는 거죠. 이것이 제 삶, 제 평범한 세상이에요.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지만 이것이 제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아는 것이 제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아파트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뭔가 다른 것, 뭔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적어도 여기 할렘에서는 제가 규칙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남는지 알고 있었죠.
저 밖, 한국 같은 곳에서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할 거예요. 저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제 평범한 세상에서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구겨진 전단지는 냉장고 위에 남아 있었어요. 마치 다른 곳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처럼 기다리고 있었죠. 만약 제게 그것을 열 용기가 있다면 말이에요. 한국 교환 프로그램 설명회는 방과 후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려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엘레나가 제 사물함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그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이미 제 여동생이 저녁 6시까지 우리 이웃인 워싱턴 할머니 집에 있을 수 있게 다 준비해놨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핑계가 없어져서 저는 발을 질질 끌며 복도를 따라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도서관은 생각보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이 앞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고 거기서는 이 선생님이 화면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서 계셨죠. 이 선생님은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전에 복도에서 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는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말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려고 맨 뒷줄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이 한글이 어떻게 부자와 권력자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조금 더 바른 자세로 앉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한국의 왕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랐다고 설명하고 계셨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화면 속 사진들은 높은 건물들과 밝은 불빛이 있는 현대적인 도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옛절과 산들도 보여주고 있었죠. 사진 속 한국 학생들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정돈되어 보였고 할렘에 있는 제 혼란스러운 고등학교와는 너무 달랐어요. 이 선생님은 프로그램이 3주 동안 진행될 거라고 설명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한국 가정에서 지내고 한국 고등학교에 다니며 그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고 했죠. 모든 비용은 민주주의 준비 재단이라는 곳에서 지불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강인하고 적응력이 있으며 다른 삶의 방식에서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찾고 있었죠. 발표가 끝난 후 엘레나는 바로 우리에게 나눠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제 것을 쳐다보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절대 저 같은 사람을 뽑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엘레나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도록 그 양식을 제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밤 여동생이 잠든 후 저는 지원서를 꺼냈어요. 질문들은 충분히 간단했죠. 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 이것이 제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지, 내가 프로그램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단어들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놀라웠어요. 제가 실제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너무 엄격하고 통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3주 동안이라도 할렘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유혹적이어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 지원서를 수거함에 넣으려고 할 때 근처에서 몇몇 고학년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 프로그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매일 14시간씩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어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심지어 어떻게 제대로 식사하는지까지. 제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갑자기 지원서가 제 손가락에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하나의 힘든 환경에 갇혀 있는데 왜 또 다른 곳에 자원해서 들어가려고 할까요? 적어도 할렘에서는 제가 규칙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알고 있죠. 한국에서는 저는 완전히 길을 잃게 될 거예요. 저는 제 지원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을 향해 던졌어요. 그것은 빗나가서 바닥에 떨어졌지만 저는 그것을 주워 올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걸어갔어요. 꿈은 저처럼 이런 동네 출신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것이에요.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아요. 여동생을 돌보고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찾는 것. 세상을 탐험하는 환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하루 종일 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엘레나가 다른 학생들과 앉아서 한국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나누고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었죠. 잠시 동안 제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요. 하지만 곧 저는 제가 누구이고 어디 출신인지 기억했어요. 저 같은 아이들은 마법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해요. 우리는 두 번째 기회나 신나는 모험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얻는 것은 힘든 일,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생존이죠. 그날 오후 집으로 걸어가면서 할렘의 거리는 안정감과 답답함을 동시에 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세상이에요. 좋든 나쁘든
일시적으로라도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모험을 거절하고 제 평범한 삶에 머무는 것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내딛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 그날 밤, 저는 낯선 음식과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 있는 먼 곳에 대해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잠에서 깨자 저는 그 꿈들을 밀어냈어요. 모험으로의 부름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것은 제가 결정했듯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이틀 후, 저는 리처드슨 선생님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조용한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죠. 보통 학교 상담 선생님은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고민이 있을 때만 부르거든요. 저는 그냥 혼자 지내면서 수업을 통과할 정도로만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리처드슨 선생님의 사무실은 작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는 동기부여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운동장이 보이고 있었죠. 대부분의 권위 있는 어른들과 달리 리처드슨 선생님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큰 흑인 남성이었는데 관자놀이에 약간의 회색 머리카락이 있었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 이상을 이해하는 듯한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선생님은 책상 건너편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우리 사이의 책상 위에는 낯익은 구겨진 종이가 놓여 있었는데 제가 버린 한국 교환 프로그램 지원서였어요. 리처드슨 선생님은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복도에서 지원서를 발견했고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큰 손으로 부드럽게 그것을 폈죠. 종이는 구겨져 있었지만 제가 쓴 모든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선생님은 제 지원서가 깊은 생각과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저는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제게 맞지 않는다고요. 그때 리처드슨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선생님은 학교 상담사가 되기 전에 일본에서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선생님의 말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찬 좁은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오래된 사찰, 그리고 선생님의 미국 생활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저는 왜 뉴욕을 떠나 그렇게 멀고 다른 곳으로 가셨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솔직했어요. 두려웠다고요. 세상을 보는 한 가지 방식에 갇힐까봐 두려웠대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이상의 경험을 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죠. 리처드슨 선생님의 솔직함에 저는 당황했어요. 보통 어른들은 10대들에게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항상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 있는 척하죠. 저는 한국이 일본이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리처드슨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편안한 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어디를 가든 편안한 구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요. 사무실을 떠나기 전 리처드슨 선생님은 다림질된 제 지원서를 책상 위로 밀어주셨어요. 마감일은 내일이었죠. 선생님은 제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리처드슨 선생님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선생님이 두려움에 맞서고 그 너머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 말이에요. 저는 할렘에 대해 생각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요. 힘든 시기에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 때로는 아무 경고 없이 발생하는 폭력, 꿈을 어리석게 만드는 제한된 기회들. 저는 제 침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제 지원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선발위원회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싶다고 썼어요. 시야를 넓히는 것이 종종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동네에서 자라난 것에 대해 썼죠.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이 어떻게 제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썼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마감 시간 직전에 제 지원서를 수거함에 넣었어요. 저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절대 저를 뽑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엘레나도요. 2달 후 저는 작은 캐리어와 새 여권을 들고 JFK 공항에 서 있었어요. 여권은 제 손에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를 그냥 할렘 출신 아이가 아니라 세계의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작은 책자였죠. 우리 12명의 학생 그룹은 이 선생님이 마지막 지시사항을 알려주시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와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차이점을 존중하며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죠.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면서 저는 터미널, 그리고 큰 창문을 통해 보이는 익숙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뒤돌아보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몸이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편안하고 익숙한 세상에 머물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죠. 그때 엘레나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녀도 겁이 난다고 인정했는데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엘레나는 항상 두려움이 없고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에는 뭔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함께 우리는 비행기에 올라탔고 미지의 영역으로 경계를 넘어갔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에서 뉴욕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평범한 세상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갔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저는 리처드슨 선생님과 그분의 일본 시절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진 속에 있던 깔끔한 교복과 진지한 표정의 한국 학생들에 대해 생각했죠.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 비행 저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경험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여정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이 여정이 제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지도 모르겠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주변의 모든 것에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14시간의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모든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지 계속 눈에 들어오고 있었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었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것은 뉴욕을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한국인 호스트 가족들이 환영 표지판과 수줍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는 민혁이라는 키가 크고 진지한 소년과 짝이 됐는데 그는 영어를 잘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저를 만났을 때 약간 고개를 숙였고 저는 어색하게 따라하려고 했어요. 이런 작은 시도가 민혁에게서 작은 미소를 얻어냈죠. 민혁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높은 건물들, 밝은 네온 간판들, 그리고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뉴욕처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낯선 곳이었어요. 도시는 비슷했지만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첫 번째 진짜 도전은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왔어요. 민혁의 어머니는 마치 20가지의 다른 요리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았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채소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생 것이고 일부는 익힌 것이었죠. 밥과 국, 그리고 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 다음 따라하려고 했어요. 처음 시도는 창피할 정도로 실패했죠. 음식이 제 입에 닿기도 전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밥은 젓가락에 머물지 않고 제 셔츠에 붙어 있었고요. 민혁이 제가 애쓰고 있는 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조용히 올바른 방법을 다시 보여줬는데 제가 젓가락을 어떻게 잡는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의 여동생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키득거리면서 저에게 포크를 건네줬어요. 저는 포크를 거절했어요. 꼭 배우고 싶었거든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음식 대부분을 테이블 위가 아닌 제 입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우리는 이서 고등학교를 처음 방문했어요. 이 학교와 할렘에 있는 제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너무나 뚜렷했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 학생들은 공손히 인사하고 있었어요. 교실은 선생님의 목소리와 종이 위를 스치는 연필 소리 외에는 조용했죠. 자습 시간에는 선생님이 지켜보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약 10시간을 공부하고 그 다음 학원에서 4시간을 더 공부한 뒤 집에서 숙제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들은 아마 하루에 56시간 정도만 자고 있었죠. 이런 강도 높은 일정은 저에게는 고문처럼 느껴졌지만 이 학생들은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는 제게 낯설면서도 어떻게든 인상적인 목적의식이 있었죠. 제일 큰 도전은 수진이라는 한국 학생과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을 때 왔어요. 우리 주제는 교육 시스템 한국 vs 미국이었어요. 함께 작업하면서 저는 제가 항상 비판해왔던 미국 교육의 측면들을 방어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수진이는 미국 학교의 자유에 대해 물었어요. 과목을 선택할 자유와 매일 일찍 학교를 마치는 자유에 대해서요. 저는 학교가 가난하고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이런 자유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여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보내는 제 오후 시간에 대해 생각했죠. 모든 미국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유 시간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요.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제가 준비에 대해 가벼운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완벽주의에 짜증이 나고 있었죠. 한 번의 계획 회의 중 저는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왜 모든 것이 그렇게 구조적이고 완벽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수진이는 진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구조 없이 어떻게 질을 보장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청중에게 존중을 보여줄 수 있냐고요.
그녀의 질문은 저를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준비를 존중의 한 형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발표 당일, 저는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수진이는 이미 거기서 유인물을 정리하고 시각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선생님들은 우리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칭찬했죠. 그날 밤, 민혁의 집에서 그의 아버지는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인상을 물었어요. 저는 그것이 강도가 세고 제가 익숙한 것과 매우 다르다고 인정했어요. 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며 두 시스템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최선의 접근 방식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요. 그의 말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마도 제가 구조에 대한 저항이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교육에서 강조하는 창의성과 개인적 표현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규율에도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 후 며칠 동안 더 많은 도전들이 나타났어요. 언어 장벽은 오해를 만들고 있었고 문화적 차이는 어색한 순간들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각각의 도전과 함께 저는 제 자신이 적응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민혁은 점점 더 호스트가 아닌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고 수진의 완벽주의도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체육 수업 중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제 안경이 얼굴에서 날아갔고 다리를 심하게 다쳤죠.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비싼 의료비와 많은 시간 낭비를 의미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빠르게 작은 안경점을 방문해서 제 안경을 바로 고쳤어요. 그런 다음 의사를 만나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다리 치료를 받았죠. 가게 직원은 번역 앱을 사용해 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심지어 안경을 돌려주기 전에 렌즈를 닦아주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작은 친절은 한국은 너무 구조적이고 엄격하다는 제 믿음에 의문을 갖게 했어요. 아마도 제가 발견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이 구조 안에 따뜻함과 인간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날이 갈수록 시험들은 더 쉬워지고 있었어요. 낯선 것들이 익숙해지고 있었죠. 적들제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은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맹들 민혁, 수진, 그리고 자신만의 발견 여정을 하고 있는 엘레나까지는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에 우리 그룹은 서울의 경복궁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궁전의 복도와 마당을 걸으면서 저는 이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조선 왕조의 역사와 한국 문화를 형성한 믿음들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조화, 어른 공경,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들이 그저 구식이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질서와 목적 의식을 만들어내는지 봤으니까요. 민혁이네 가족이 보여준 진정한 관심,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공손한 관계,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공동체 정신을 경험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했어요. 전망대에서 서울은 우리 아래로 펼쳐져 있었는데 빛과 생명이 가득한 거대한 도시였죠. 엘레나가 저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이 석양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냐고 물었어요. 할렘 출신의 두 아이가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가장 와우단 꿈에서도 제가 여기 서서 이 전망을 보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엘레나가 제가 무엇을 배웠냐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해, 한국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요. 이 간단한 진실이 제 여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상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이서 고등학교에서의 작별 행사 동안 저는 짧은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놀랐어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 서서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 다음엔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저는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삶이 제 삶에 비해 너무 구조적이고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구조가 그 나름의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였죠. 제가 여기서 본 규율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공을 위한 기초를 세우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연설 후 몇몇 한국 학생들이 수줍은 미소로 다가와 소셜미디어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어요. 수진이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며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열어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민혁이네 가족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전통적인 한국 대나무 그림을 주셨어요. 그녀는 대나무가 강하면서도 유연하다고 설명했어요.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라고 하셨죠.
저는 그녀의 선물과 그 뒤에 담긴 의미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그룹은 귀국 비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모였어요. 분위기는 조용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죠. 보통 말이 많은 엘레나조차도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구름 위 높이 올라갔을 때 저는 수진이의 선물이 생각났어요. 안에는 내 미국인 친구를 위한 한국의 지혜라는 제목의 수제 소책자가 들어있었어요. 각 페이지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한국 속담과 함께 수진이의 개인적인 설명이 있었죠. 한 속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강을 건너고 나면 신발을 벗어라. 수진이는 이렇게 썼어요. 목표를 달성하거나 도전을 극복한 후에는 배운 것을 생각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할 시간을 가져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아래의 끝없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건넌 강에 대해 생각했어요. 편견에서 이해로 가는 여정, 그리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여정에 대해서요. 할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체적인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가져올지 알아내야 할 거예요. 저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한국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평화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죠. 3주 전에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채 뉴욕을 떠난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소년과 같지 않았어요. 저는 시험을 받고 도전받았어요. 저는 동맹과 친구를 만들었죠. 저는 제 두려움과 오해에 맞섰어요. 그리고 저는 세상을, 그리고 저 자신을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보상받았어요. 비행기가 저를 집으로 데려가는 동안 저는 이 새로운 지혜를 소중한 기념품처럼 간직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물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죠. 여정은 저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